소리. 잠깐 좀 해보세요. 잠깐 이게 애국가가 잠깐 나와도 괜찮을까요? 안 나오네?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돼요? 뭐 저기도 좀 빨리 불러주세요. 어떤 거? 집에 있니? 네. 노래가 끝났지만 아직 쉬는 시간입니다. 조금 일찍 끝나서요. 아까 나왔었는데? 이게 저기 소리를 줄여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소리 뭐죠? 저쪽 소리예요. 이거를 여기서 아까 테스트까지 했거든요. 근데 해보세요. 네? 아, 지금 저 끄고 올까요? 배경음악? 네. 아니 안 꺼도 소리 날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꺼도 소리 날까요? 테스트도 하셨다고요? 네, 테스트 했어요 아까. 이거 안 들리고. 이상하다. 그 기술자분을 차라리 빨리 불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번 불러봐 주실 수 있나요? 이건가? 이거. 이건데 아,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 크게 나오고 있잖아. 안 나와. 아까 나왔는데. 네, 아까 나왔어요. 아직 5분 남았거든요? 아까 그때 기술자 전화번호 아세요? 아니요, 안 받았었어요. 지금 불러가시긴 한 건가? 다시 할까? 이거 키운 건가? 여기 네, 방금 켰어요. 확실히. 거 맞아요. 네, 여기 방금 끄셨고.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기로 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테스트 했었잖아요. 네네. 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책자를 만들고 같이 그런 날이 시작해가지고 책자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월 14일에 만들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5월 14일에 그 책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11일 넘었어요. 저는 이제 훨씬 전에 가지고 계속 시키는 되게 잘 준비해다가 나온다. 그래서 그때 나와요. 나와요? 네. 네, 지금. 그걸 같이 했는데 나와요. 음질이. 그게 꺼봐 주시겠어요? 풀까요? 네네. 이거 끄고 다른 걸로 저희 직접 하는 거. 왜 안 나갔던 거예요? 휴전선 부분에 쪽에 굉장히 강화라는 나와요. 점처럼 데가 있던데요. 나옵니다. 거기가 힘력이 강한 노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켜보면 이거 끈 거예요? 제가 껐어요. 오케이. 네, 57. PDF로는 다 만드셨어요. 근데 인쇄는 못했어요. 아, 인쇄
아니 윤석열 원장이 한 게 아니라 선대위에서. 선대위에서 네. 선대위에서 어느 분하고 했어요? 수험진 건가? 아니면 방금 이종호 분만. 만들었지 책자를 만들었지 책자 나왔어. 저한테 좀 내주시면. 책자를 만들어졌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결과가 아직 다음에 책자 말고도 무산된 것이 책자가 안 나오고.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이거는 아, 네네네. 네. 네. 이걸 지금 바로 보내실 수 있는. 네네. 그럼요. 아,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텔레그램 아닌가요? 텔레그램. 아까 네네네. 여기서 이거잖아요. 정답. 네, 제가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원래 항상 쉬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막 원래 10분 드리기로 했다 막 5분 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은 좀 쉬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일찍부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의를 굉장히 임팩트 있게 클리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전달력 있게 좀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리더십 아카데미의 가장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저희 양현영 의원님 강의이신데요. 저희가 매번 아카데미를 할 때마다 빠짐없이 꼭 넣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오실 때마다 새로운 사항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고 계신데요. 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도 또 많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0강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 발전 전략에 대해서 양현영 국회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요? 이걸로? 네. 이걸로. 키가 작아서 안 보이셨네요. 저는 원래 입법과제가 뭔지 국회에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너지전환 포럼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꽤 전문적인 얘기를 나름대로 뭐 이렇게 조사하고 보도자료 쓰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의 대상은 항상 그냥 일반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정말 거기에 공감을 하느냐, 그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 거냐.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정치가 그런 거더라고요. 정치가 그렇다고 완전히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밖에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실을 알리는 작업도 해야 되지만 진실만을 계속 알리는 작업은 사실은 과학자나 학자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게 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설득하는 그런 역할은 운동의 영역인 것 같아요. 시민사회 운동할 때도 그랬고 또 정치도 사실은 그런 운동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떤 의제를 제시할 때 그것이 과연 그 사회의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뭐 안 좋게 말하면 탐욕이나 아니면 어떤 도덕적 해이함 이런 것들을 뒤쫓아가는 것이냐.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기요금을 우리가 싸게 유지해 주겠다, 뭐 공짜로 주겠다. 저는 그게 그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였는데 제가 가장 전 처음부터 결합하지 못하고 이제 2년 전부터 민주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전에
때부터도 계속 아쉬웠던 게 에너지만을 하면서 전기요금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싼 전기요금이 공공성이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고 공짜로 전기를 쓰게 해주겠다. 전기는 공공재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굉장히 뭐 대중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민중 또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많고 그 역사적 한계일 수도 있고 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인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리 기후위기 문제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경제 이슈로 치환되는 다 돈의 문제로 치환되는 게 우리가 해방 이후에 가져왔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생물학을 공부를 했고 나중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또는 뭐 반자보 투쟁이 얘기하면서 학생운동 때는 단핵운동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좋은 자본과 나쁜 자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재생에너지나 이런 관련한 산업이 확대되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를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연료가 필요 없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한 어떤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변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부는 생물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화학을 부전공을 했고 이후에 제가 하는 여러 활동들에 나름대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이제 경제학과 공공정책학 공부를 하고 나중에 MBA까지 하게 되는 그 과정이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이제 의식의 변천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나 우리 옆집의 아줌마한테 왜 지금처럼 기후 문제가 있을 때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하는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제가 만든 자료이고요. 그걸 좀 더 업데이트 했어야 되는데 이번 과제로 그러지 못하고 했다는 걸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걸 얘기하면서 입법과제까지 지금 이걸 영장도상에서 최근에 저희 방에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아마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고속도로, 또 하나는 에너지 민주주의. 이 두 가지가 제가 최근에 에너지 전환, 나름대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정치 영역에서까지 와서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에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워낙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걸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자문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그 용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아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대용 우리 박사님께서는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해 주셔가지고 머릿속에 도표가 그려지는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거라기보다 좀 약간 좀 직관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독일 전역에 설치된 100만 개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인데 아마 네 플레이를 해주실래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저는 이제 아까 시스템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역에 단 16년 만에 100만 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거는 6년 만에 6년 만에 9년부터 15년. 네, 그러네요. 6년이네요. 단 6년 만에.
6년 만에 100만 개의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데요. 뭐, 이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에너지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100%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전환의 경로를 저는 이 그래프를 이제 1998년인가 9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린피스 얘기해가지고 출처 그린피스 써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수요가 저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어쨌든 최대한 줄이는 효율로 가면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지금 재생에너지 증가 속도가 저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원전과 석탄이 제로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게 그대로 가고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 수요가 좀 이렇게 정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현재이고, 이렇게 증가하는 가운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선언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때 대부분은 전기 소비가 좀 정체 단계에 들어설 때 진행이 됐던 거죠. 탈원전, 탈석탄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원전이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데 그거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독일도 그런 결정을 한 거는 신규 원전이나 신규 석탄이 없을 때 결정을 했던 거라서 저런 수요의 가장 큰 변화, 그러니까 차이는 결국 요금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요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지금 최근에 산업부에서는 S&P 가격, 그러니까 소매 가격을 지금 붙들고 있는데, 그거의 전 단계인 도매 시장의 가격도 12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의 마이너스를 세금으로 충당을 해왔는데, 그러면 발전 자회사의 공격들 것도 우리가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게 저는 좀 궁금해요. 여기에 기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오히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연료비가 그렇게 급등하는데 팔 수 있는 비용 자체를 이렇게 제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러면 국회의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들게 합니다. 전기요금 구성에 대해서 제가 보고 나서 그다음에 많이 놀랬던 건데, 혹시 이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보시나요? 권필석 박사님 보신 거고. 네. 전기요금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면 한 2.5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건데,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독일의 전력 생산 비중이 이제 23%고 24%가 송배전 그리드에 대한 투자 비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김대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덴마크는 보니까 마켓 프라이스, 그 도매 시장의 가격이 전체 전기요금의 9%밖에 차지하지 않고 송배전, 디스트리뷰션과 트랜스미션이 20%니까 이게 2배가 넘는 거잖아요. 훨씬 더 많은 거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나머지는 여기가 70%가 다 세금이고, 여기는 21%가 재생에너지 부담금, 나머지는 세금. 근데 우리는 지금 마켓 프라이스가 전부 다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최근에 그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 기금이 몇 %인가요? 한 2% 되나요? 전체가 한 60조라고 하면 60조 중에서 한 3조? 그러면 몇 %죠? 네. 60조 중에 3조니까 0.5%가 되는 거죠. 기후변화 대응 기금이 한 3조 정도이고, FIT 비용과 REC 비용 다 포함해서, 물론 그 안에는 연료전지나 이 비용도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3.7%의 기반 전력산업 기반기금, 10%의 부가가치세, 그리고 0.5%의 기후기금. 그리고 손배정 비용이 몇 퍼센트 정도라고 나와 있나요? 한전에서 아마 발표한 것 같은데 지금 한전에서 와 계신 분 계시죠?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보고서를 한번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는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이 다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덴마크처럼 70%가 세금인 경우에는 그럼 우리도 사실 전기요금이 거의 한 2.5배, 300원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데 특별히 더 비싸거나 싸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더 부과하냐 안 하냐의 문제였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덴마크 쪽에 계신 분들, 그 대사관에 일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한테 여쭤보죠.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했냐. 저기에 퍼블릭 서비스 오블리게이션이라고 써있던데, 그러니까 여기는 원전은 없고 석탄하고 가스 발전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걸로 인한 외부 비용을 세금으로 결국은 다 넣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70~80%까지 올라가면서 그런 외부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제 전기요금은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정치인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 결국은 지난 대선 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랑 같이 탄소세 도입을 얘기했던 거죠. 탄소세라는 게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탄소세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그 배경으로 탄소세로 할 거냐, 아니면 배출권 거래제의 전력 부분을 유상할당 100%로 하는 게 좀 더 빠르고 쉬운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하는 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기업들한테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탄소세가 부과가 될 때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클 테니까 그렇게 들어온 수익의 일부는 또 산업계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한다거나 그런 시뮬레이션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연이 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배출권 거래제에서 전력 전환 부분에 유상할당 100%,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의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그거를 제가 한 30%까지 올리는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 부분은 10년 내에 2030년까지 유상할당 100%, 그리고 산업 부분은 비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까지 올리고, 거기에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할당으로 몇 년도까지 몇 % 넣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전체 가격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탄소 세수가 얼마나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뭐 일부 기본소득 얘기도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는 산업 전환에 지원을 하고 일부는 에너지 전환에 지원하고 그런 그림을 그렸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2년 남은 입법과제에서 제가 다시 법으로 제시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 때 준비했던 거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 2012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부터 2017년까지 16년까지죠. 이때까지는 사실 전기요금이 꾸준하게 올랐어요. 꾸준하게.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38% 정도 올렸는데, 그 이후에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는 정부에서 전기요금이 계속 떨어지는 형태, 어떤 정치되는 형태로 갔었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에너지 전환이 가능했을까? 그게 끊임없는 어쨌든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가 탄소세 도입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경선 단계부터 이재명 후보 경선에 같이 갔던 거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저희 후보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논의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로 저는 일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믹스 변환 추세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됐는데요. 2002년에 에너지 전환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FIT 제도가, 그러니까 발전차익 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 세 가지 내용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전력회사가 구매하도록 만들었고, 두 번째는
전력망에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접속하게 만들었고, 세 번째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자기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익을 몇 %를 붙여서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발전차익 지원제도. 제가 몇 %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몇 %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제가 뭐 독일에 있을 때만 해도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일 정도로 굉장히 저금리 시대였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면 20년 장기 고정 가격을 하고 수익률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때는 제가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를 우선 구매하고 우선 접속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지금 늘어나는 제주도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를 다 받았는데 당장 시공을 해서 건설할 수 있는데 주민 협의까지 끝났는데 그런데 송전망, 그러니까 배전망이죠. 전봇대 연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한전에서. 용량이 지금 다 찼다 그러면서. 그래서 위에서 투자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못한다. 계속 그런 얘기만 듣고 연결을 못해서 한 2년 이상 끌었던 사업자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인데요. 그래서 우선 접속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실 우리가 원전과 석탄 발전, 가스 발전을 가동을 할 때는, 운영을 할 때 그 연결하는 게 밀양송전탑 사태라든가 그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망을 다 연결을 있었나요?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 쪽은 사실 전력망 연결을 해주냐, 한전이 과연. 이게 이슈인 거예요, 항상.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우선에서 사주는 게 아닌 거죠. 제가 20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전이 삼성동에 전력거래소가 있을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재생에너지가 기저발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일정하게 쭉 나오는 게 기저발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그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재생에너지는 들쑥날쑥하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 기저발전이냐? 근데 전력거래소에 있는 담당자분 하는 얘기가 연료비가 싼 순서대로 먼저 전력망에 들어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제로니까 가장 먼저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이 원전이고 그 다음이 석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먼저 구매하는 게 맞죠. 지금 우리의 도매시장의 규칙으로 보면.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를 커테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뭐 풍력도 5월 1일 날 제주도 관련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풍력 발전은 전체가 다 커테일 한다더라고요. 제가 아까 5월 1일 날 육지에서는 원전이 출력 간발을 했거든요. 한 1기가와트 정도 간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5월 1일이 제가 그때 수치를 우리 계산해보자고 했는데 재생에너지가 그 한 달 하루 30%가 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꽤 햇빛이 좋았죠. 우리 전체 수요는 되게 떨어졌었고 5월 1일 일요일 날. 근데 그때 제주도에서는 풍력발전 전체가 커트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냐는 생각을 이제 지금 저는 하는데 그 당시 2002년에 에너지난법 독일에서 통과됐다 그럴 때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의 석탄 발전이 50%가 넘었고 원전이 한 30% 가량이었죠. 그러니까 둘 다 합쳤을 때 80%였는데 그게 2011년 그때 메르켈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윤리위원회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80년대에 지어졌던 노후한 원전하고 문제가 있는 원전까지 8개를 한꺼번에 줄이면서 근데 그때 부작용이 석탄이 대신에 늘었죠. 갑자기 8개를 줄여버리니까. 예, 근데 결국엔 다시 석탄도 줄어들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2018년 좀 약간 수출한 전력을 포함하냐 안 하냐 가지고 이게 크로스가 됐다 안 됐다 그러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석탄하고도 크로스가 되고 2011년에 원전하고 크로스가 되고 물론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석탄이 약간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까지 보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이 꽤나 많이 늘은 거죠. 그 전에 한 8.8% 2002년 에너지난법이 통과되던 당시에
그 이후에 거의 40%가 넘어서는 재생에너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접속, 우선 구매, 그리고 수익 보장.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처음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경선 때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하고 두 번째는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 전기, 사실은 그냥 전기를 저는 얘기하고 싶었지만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고 팔 수 있게 만들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에너지 전환을 경제 성장의 전략으로 삼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전기의 전력망을 우선 접속해주고 그리고 그걸 국가가 책임있게 의무적으로 접속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전력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지금 유일하니까 전력회사가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게 만들어주고 그 개념을 거기다 넣은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대선 정책 공약 나올 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넣었는데 마지막 뭐가 빠졌습니다. 네, 고정 가격을 보장을 해주는 거지. 그래야지 투자가 일어날 테니까 고정 가격을 보장해준다라는 걸 넣었는데 이것만 빠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우선 접속하고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저희 공약에 들어갔던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어쨌든 입법 과제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40% 좀 넘었는데 설비로 치면은 기존에 있는 가스와 석탄 원전보다 태양광, 해상 풍력, 육상 풍력, 바이오, 수력 얘네 설비량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설비 그 승부를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민영화 논란이 좀 있긴 한데 대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국전력공사 쪽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5개 발전 공기업 노조 위원장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발전 공기업 사장님들하고도 만나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판매 시장을 개방한다고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원전, 석탄, 가스발전소 정말 한 100기가와트 남지대는 이걸 가지고 민간 기업의 판이 많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영화 논란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공기업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팔리게 되면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노조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게 그런 레드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 그건 아예 다른 세상이다. 그러니까 각 지금 발전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설비가 11기가와트 정도 돼요. 석탄하고 가스가 대부분이죠. 원전은 한 23기가와트 따로 빼더라도 한 11기가와트 되는 그 설비를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자마자 환경부에게 닥달을 해가지고 그때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인데요.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때 이제 500에서 60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하고 같이 만들어낸 거였죠. 그래서 500에서 600기가와트 정도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50년까지 하려면 사실은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현재 20기가와트 정도 있거든요. 20몇 기가와트 정도 있는데 그거를 500기가와트를 늘리려면 그럼 연간 사실 몇십 기가와트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5개 발전 공기업, 뭐 한수원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신들도 지금 11기가와트의 그 설비를 30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500메가와트의 석탄을,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500메가와트의 석탄을 500메가와트의 태양광으로 바꾸면 500메가와트의 석탄 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 230명이 계신데요. 그리고 1차, 2차 변경까지 하면 많이 잡으면 500명, 한 300~400명 정도 된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태양광 500메가와트 하면은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이 노동자들은. 이 얘기를 계속 하시길래 제가 500메가와트의 석탄 발전을 대체하려면 500메가와트의 태양광이 필요한 게 아니라 2에서 3기가와트의 태양광이 필요합니다. 거기 플러스에서 풍력까지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얘네들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되려면 에너지 저장장치도 필요하고 이 전체를 운영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럼 2에서 3기가와트의 태양광 풍력이 어느 한 곳이 되겠냐? 석탄처럼 전국에 흩어져가지고 그 부지를 개발하고 그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그런 인력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사업을 개발하고 이걸 서로 전력에 공급하는 IT 기술이라든가 운영 기술, 사업 개발하는 인력이 지금의 200명, 3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500기가와트를 600기가와트를 30년 내에 채우려고 한다면 발전 공기업에서 그 모든 걸 담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발전 공기업도 하고, 그리고 대기업도 하고, 중견기업도 하고, 마을기업도 하고, 협동조합도 하고, 개인도 할 수밖에 없다.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6년 내에 100만 개의 태양광이, 동그라미가 큰 거는 큰 발전소고 작은 거는 작은 발전소인데 너나 할 것 없이 전국이 동시다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몇 개의 기업으로 되겠냐. 그렇게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한국전력공사를 발전과 판매와 송배전을 다 합쳐서 수직 다시 이제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다 수직 통합되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 달라. 이 요구를 하러 저한테 왔는데 거기 오신 항노총의 담당자분과 5명의 노조위원장이 오셨는데 한 분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저한테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 한 분만 이상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나머지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기존에 100기가와트 남치대는 뭐 늘어나봤자 150기가와트 남치대는 기존의 석탄, 원전, 가스발전소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바뀌게 되고 시스템, 계통이 전부 다 변하게 되면 아예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거고 일자리도 달라지는 거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 시장을 오히려 개방을 해서 한전도 송배전 분야를 아예 떼서 저는 완전히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개념을 넣은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만들 때 국가가 차관 빌려와가지고 결국은 고속도로 짓고 포스코 투자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전부 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다들 현장에 있는 지사들하고 본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사 쪽에서는 다들 태양광 어디서 들어오면서 이거 연결해달라 저거 연결해달라 난리가 아닌데 근데 본사에서는 아직 돈 아직 안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배전 쪽하고 송전 쪽하고의 그런 갈등들이 있다고 저는 이제 계속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형 공기업이니까. 시장형 공기업에서는 돈이 안 되는 데 투자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특히나 소매 전기요금을 그렇게 붙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이건 인프라 투자를 국가가 책임지게 하려면 아예 완전히 공영화를 가자. 그리고 한전이 그렇게 발전 사업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판매 부분하고 송배전 부분을 나눠서 송배전 부분은 완전 공영화를 하고 판매 부분은 발전 사업도 같이 하게 만들자. 바탕 경험을 하고 그리고 발전 공기업들도 다 판매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발전만 해가지고 사업하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파 사업을 얘기하면은 양파를 가지고 생산도 하지만 그거를 저장고에 쌀 때 잘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양파 비쌀 때 판매하는. 그 판매도 하고 생산하고 유통을 같이 가져가야만 사실 사업성이 있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들이 그러면서 어느 공기업이 더 잘하는지 공기업들이 경쟁하고 또 민간 영역은 민간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가보자. 이렇게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선의 에너지 고속도로로 사실은 외연이 된 거였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 제가 이제 관련한 법을 좀 준비를 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100만 개의 태양광 보여드린 거에 더해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3만 개의 발전소가 이제 160만 개의 발전소, 지금은 200만 개, 250만 개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빨간색은 풍력이고 초록색은 바이오고 이 노란색이 태양광이거든요.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럴 때 2017년이 제가 알기로 이제 한 100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로 된 거였고,
지금은 한 130, 140기가와트 정도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수치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좀 외우지를 못해서, 근데 어쨌든 독일은 2038년까지 이제 2022년 올해 원전 제로, 근데 이 원전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1, 2년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1, 2년 차이긴 하지만 원전 제로로 가는 거고, 석탄 발전은 2038년까지 제로로 한다고 했다가 2035년으로 당겼다가 지금 30년은 다시 당기니 많이 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약간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거의 한 500기가와트까지 필요하다고 하니 이거에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저는 다 일자리고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네트워크 산업, 송배 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덴마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렇게 크게 지역별로 있던 게 전국적으로 바뀌게 되면 송배 전망 사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뒤져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예. 8년 만에 가장 먼저 독일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추가된 전력망이에요. 독일, 그다음에 영국.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처럼 저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점형에서 방사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통하시는 분들 얘기가. 저런 전력망을 깔기 위해서 저게 그냥 민간에만 맡긴다고 될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덴마크나 독일 쪽에 대사관을 통해서 여쭤보니까 이 네트워크 사업은 국가가 공기업, 국영, 공영 형태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 고속도로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만 전국의 도시자발적으로 1년에 수만 개씩. 그래서 제가 작년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만 몇 명인지를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게 태양광 발전소의 개수겠죠. 작년 9월까지 우리나라가 10만 2,200명이에요. 10만 개가 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있는 거죠. 발전소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더 빨리 늘어나게 되면 우리도 저런 이제 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그건 아까 얘기하셨던 전력 수요가 변한 거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이렇게 풍력이고 저 노란색이 태양광인데 이게 일주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주말이고 이게 주중인데 바람이 좋을 때와 바람이 안 좋을 때 그걸 어쨌든 사고 팔기 하는 게 자유롭게 돼야 되고 부하 추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새로운 기술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네트워크 사업으로서의 전력 사업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만드는 게 현재 국회의 역할이다. 에너지전환을 정말 원한다면, 탄소 중립을 원한다면. 제가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 가장 놀라시는 게 이 자동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기가 남아돌 때 여기까지가 어쨌든 수요 제로인데 이 밑은 다 넘치는 거거든요. 여기 이 보라색은 모자라는 거고. 그러면 넘칠 때 도매 시장에서 마이너스 전기 요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전기를 돈을 주고 사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양수발전으로 그러니까 제가 독일 북부지방에서 체코의 양수발전 쪽으로 물을 끌어올리는데 돈을 줘가면서 작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저장한 양수발전소의 전기가, 그러니까 물의 위치 에너지가 나중에 수력발전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아니면 ESS를 통해서 하든지. 그 중에 하나가 전기자동차인 거죠. 현재 그리드 위즈, 우리 에너지전환 포럼의 회원사 중에 한 곳이 그리드 위즈에서 지금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제가 알기로는 만년 18%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랑 풍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한림해상 풍력 지금 건설 들어가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가 18%에서 멈췄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커테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요금을 좀 다변화시키는 방법을 하자. 물론 이제 제주도의 전기요금 S&P 가격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게 있지만 제주도에서 마이너스 전기요금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전기요금이 쌀 때, 마이너스일 때, 아니면 그럴 때 전기자동차 있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전기자동차에 있는 사람이 그 전기를 싸게 충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바람이나 햇빛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전기가 필요하면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게. 그러려면 전기요금 자체가 다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산업부 공무원들한테 얘기한 게 예비율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달라져야 된다. 물론 너무 폭리를 취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레인지를 범위를 두고 전기요금이 예비율에 따라서 달라져야지 그럼 소비자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고 에너지 저장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근데 그러려면 이제 AMI가 깔려야 되는데 실시간 전력 소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계량기가 깔려야겠죠. 근데 작년 말에 올해 스마트 계량기 보급 사업에 1,000억이 깎였고요. 이번에 추경하면서 또 600억인가가 또 깎였어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좀 전체 네트워크 사업이 바뀌는 작업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 투자에는 앞서서 김대경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것도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것도 앞에서 아마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신규 투자자 가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관련 일자리도 그렇고요. 고용인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많이 눌렀습니다. 산업부에서 나온 공식 데이터인데 재생에너지 고용인원이 이게 풀타임 잡으로 한 게 맞냐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어쨌든 원전보다 현재가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매치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리백 이니셔티브 참여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탄소 국경세도 이미 앞서서 다 얘기하셨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2017년에 전력시장을 잘못 평가해서 가스발전 사업에 너무 많이 과잉 투자했다 이렇게 말한 게 이번에 강릉 아닌 석탄발전소 현장을 가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강릉 아닌 석탄발전소,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 기업에게 발전사업 허가권을 이렇게 주면서 지금 온 거잖아요. 불과 15년이 안 된 거죠. 근데 지금 석탄발전소가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면 과연 가동률을 보장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현재 동해안에 있는 그 많은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통전솔로로 지금 765kV가 있고 500kV도 아직 건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지금 신안을 3, 4호기까지 하면은 세 번째 통전솔로가 필요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거냐? 저는 이 시점에서 또 하나 고민되는 게 제가 지금 발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에너지난 지원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발전소를 건설을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민간에서 이 사업에 들어왔을 때 그 판단의 근거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사실 투자를 한 그 기업이 그 발전소를 자주자산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지는 게 맞을 거냐. 제가 에너지난 지원법을 발의한 거는 그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 석탄발전소나 이런 것이 이제 조기 폐쇄되거나 건설되다가 중단이 될 경우에 그걸 협상에 의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동해에서는 그 논란이 있더라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업이 잘못 판단해서 투자한 것까지 우리가 전기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내가면서 보상해 주는 게 맞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좀 되는데요. 아직 근데 국내에서는 그 법조차도 이제 통과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공청회까지 한 상태고요. 다음번에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제가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법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별로 예비율이 굉장히 자리비율이 다르죠. 한국전력공사에 접수된
수도권에서의 데이터 센터가 현재 한 1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100여 개 되는 데이터 센터가 신청한 전기가 한 8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7.7기가와트인가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수도권은 인천은 영흥도 석탄 화력 발전소 때문에 자기가 소비하는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지만, 수도권 전체로 치면 서울하고 경기도를 다 인천까지 쳤을 때 소비하는 전기보다 생산하는 전기가 더 적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10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기 10기가와트의 전기가 강원도, 경상북도 쪽의 석탄과 원전이고 충남의 석탄 발전인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한전에 신청된 거가 들어오면 8기가와트의 전기를 더 끌어와야 돼요.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민주당은 최소한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지금 지역은 점점 소멸되고 있고, 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기업분들을 만나면 수도권, 광희의 수도권이 아마 천안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 청주, 천안? 여기를 넘어서서는 절대 아무리 땅을 값싸게 공짜로 준다고 해서 내려가기 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전기요금을 차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많은 지역, 자립률이 높은 지역에는 싸게 하고, 수도권처럼 발전소를 짓지 않는 그런 지역은 비싸게 받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의 직전까지 갔다가 저희 내부 반대에 붙여서 그냥 수도권의 표가 더 많기 때문에 수도권의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거냐라는 거에 공격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멈춰있는 상태인데, 지방선거 끝나면 이것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전환에서의 여러 가지 좀 약간 불문율 같은 논의들이 있죠. 판매 시장 개방에 대한 거라든가, 전기요금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커테일 현상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법적인 입법 과제를 통해서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토론을 좀 붙여볼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 지금 에어컨이 꺼졌나봐요, 그렇죠? 갑자기 확 더워졌는데 괜찮으세요?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들리시겠죠? 네, 그럼요. 저는 뭐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윤순진 교수님 질문을 제가 대신했습니다. 윤순진 교수님은 저를 잘 모르는데, 저는 윤순진 교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제가 좀 마음에 든 게 뭐냐면, 분권이 아니고 분책을 해야 된다. 분책, 책임도 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언젠가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이 일정량은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지역별 차등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서울이 발전소가 없다 그러지만은 인구는 20%가 모였는데 에너지 소비는 10%밖에 없어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는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왜냐하면 여기가 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네. 분책도 좀 고려를 하셔서. 분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량의 일정량을 직접 생산하게 해야죠. 자급률이죠. 네. 전력 자급률 일정 수준은 달성하게 하고, 그거를 못 맞추게 되면 전력 요금을. 근데 그거를 지역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요지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지역별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뭐 충청남도, 여기에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전력 생산량도 상당합니다. 그 주변에. 저는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소비자. 그러면은 요금을 내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게 꼭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는 이게 아니고, 발전소를 지어도 되고, 효율을 높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에너지 장장치를 달아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면서 책임을 일정 부분 지는 시스템이 돼야지.
무조건 국가에서 공급한다는 건 이거는 거의 이제 근데 그 책임이 요금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낸다고 하는 게 요금은 소비자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미래 세대는 아까 전기자동차 같이 자기 가지고 있는設備를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분책을 져서 자기가 에너지 장치를 쓰든지 태양광을 달든지 하지만은 그게 다 비용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다시 그 예비율이 낮을 때는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돈만 내면 사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신규 건물에는 네. 반드시 태양광을 이제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유가 그랬나요? 이유가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의무적으로 네, 시민건물은 네. 네. 근데 그게 태양광을 몇 %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막연하게 태양광 설치만 하고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원문은 안 찾아봤는데 반드시 그렇게 우리도 지금 의무화 제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한 30%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공기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저는 상업용 건물도 해야 되고요. 주거 건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EU에서는 또 기축 건물에 대해서도 효율을 9단계로 나눠서 평균 이하인 데는 다 달수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금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죠. 생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책임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하잖아요.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할 때 페널티 얘기를 하는 거에서 엄청 싫어해요. 항상 인센티브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사람들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얼마를 줄 거냐, 세금을 얼마를 감면할 거냐, 돈을 얼마를 더 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책임을 정말 다했냐고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다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는 정책을 논의할 때는 항상 그건 뒤로 가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그러면 네. 그게 아까 그 반드시 하도록 하는데 그거에 못 맞추면 사실은 교부금, 그러니까 맞추는 대로 그러면 교부금을 더 준다든지 그걸 인센티브로 그걸 이제 저희 행원위 의원님들하고 지자체 교부금의 기준에 그걸 좀 넣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교부금을 주는 기준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 그거 넣는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걸 검토를 해봤어요. 안 그래도 저희 국회의원 되자마자 저희 그 당내에서 검토하는 그룹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행안위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그걸 아주 야심차게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 했는데 딱 그걸 여기서 보니까 워낙에 많아요. 워낙에 너무 정말 많아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자체에 자율권을 준다는 것 때문에 예. 아무튼 그 지자체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게 아무리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대통령이 뭐 탄소중립 얘기,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아무리 얘기해도 지자체장에게는 그 지역사회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신의 재선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참 이게 힘들어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덴마크에 가서 육상풍력 인허가 관련해서의 그때 그러니까 덴마크는 의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더라고요. 지자체 거기는 의원내각제인 중앙 정부의 그런 구조가 시스템이 지방 정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거기는 지자체가 특별히 재생에너지 쪽을 많이 하거나 더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국가가 세운 목표를 지자체가 대행한다. 우리의 역할이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지방정부는 항상 어떤 걸 하게 되면 그럼 지자체에 주는 인센티브는 뭐냐. 뭐 지금 지역자원 시설세의 개념같이 플러스 특별 지원금 플러스 알파 또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게 다 인센티브 개념인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책, 지역 책임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이제 분책이 네. 그 책임만 진다는 의미에서 조금 개념을 바꿔야겠는데요. 분책이 책임만 진다는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력 산업은 쉽게 표현하면은
모든 개인에게 예비항 생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근데 모두에게 예비항. 반도체 회사에 필요한 예비항 생수를 갖다가 우리가 국민까지 다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 기준이 조금 낮아진다 그러면 책임을 지는 비용도 훨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전기요금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또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1년 365일 24시간 만약에 정전을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러니까 두세 시간 정도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요금은 훨씬 싸게 공급을 하고 1년 365일 24시간 한 번도 정전이 되지 않는 전기는 좀 비싸게 공급하고 그럴 수 있으면 그럼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굳이 1년 365일 24시간 다 전기가 그리고 우리 집에 냉장고 전기 정도는 태양광 플러스 ESS로 그냥 갖다 붙이면 그 정도는 그 냉장고 말고는 나머지는 꺼져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요즘에 와인셀러도 꺼지면 안 된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기본하고 나머지는 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판매 시장을 좀 다변화시키는 걸로 가자 그런 제안들을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좀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책임 또 페널티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할 때 뭐 제가 시민사회 운동을 할 때도 늘 이게 이제 소수가 얘기하는 내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걸로 만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거를 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같이 그걸 이렇게 뭐 공감하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는 훨씬 더 그런 영역이 더 크더라고요. 그럴 때 방금 말씀하셨던 당위성으로서의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공감을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말하는 게 과연 뭘까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게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면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 전기로 돈을 벌 수 있게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시장을 열어서 누구나 그걸 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게 다른 얘기로 에너지 민수율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무튼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네. 플라넬의 경북현입니다. 지금 국내 전기 사용량을 보게 되면 민간 부분이 한 15% 가정용이 85%는 산업용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들이 무슨 얘기였냐면요. 그 석유화학 쪽 회사들 예를 들면서 어떤 회사요? 석유화학 쪽 회사들 예를 들면서 뭐냐면 자기네가 펌프 하나가 한 200kW 정도, 300kW 정도 되나 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따지냐면 인구로 따지면 거의 몇천 명에 공급되는 전기가 펌프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그 펌프들을 효율이 되게 낮아서 펌프들을 교체를 시키면 효율이 좋아져서 전기값이 내려가는데 회사들은 거기에 투자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존의 모든 설비의 효율을 높여서 전기 사용량을 낮추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사실 선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선투자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그 발전소들을 자기가 쓸 전기 생산하는 그 산업체들도 똑같이 뭐냐면 일정량 사용하는 거에 10%를 또는 얼마가 됐던 그거를 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게 하고 여러 가지들 돼서 그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로 가져야 되는 정책들도 따라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15%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아무리 작아야 그 국민들 그 표 그거라면 듣지도 않고 그리고 효과도 별로 없고 아무리 정책이 거기에 될 것이 아닌데 지금 산업용은 누진제도 없고 아무리 많이 써도 그냥 그 가격이고 국민들은 좀 더 쓰면 누진제 때문에 가지 씌우고 그런 게 현재 요금제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손을 좀 봐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이 13% 그리고 일반용 상업 건물이 22%
그리고 산업용이 한 67%이 정도, 뭐 농업용, 교육용 이런 쪽은 극히 미미하니까 그 정도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산업용은 이제 산업공정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비 투자를 통해서 효율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이나 일반용 건물에 쓰는 거는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단열, 그리고 그 내에 여러 기기들의 변화를 통해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산업공정 쪽이 이제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나마 성공적으로 된 것 중에 하나가 전동기, 고효율 전동기 지원 사업인 경우에 상당히 많이 효율이 좋아지는 걸로. 근데 제가 최근 데이터는 못 봤는데 2015년, 7년 이때까지 그래서 전동기에 들어가는 총 전력량이 줄어들었더라고요. 2년마다 하는 에너지 충도사 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그게 좀 더 확대가 돼서 이제 효율이 좀 더 높아지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진자라든지 아니면 전기요금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러면 그런 효율의 투자가 많이 되겠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똑같지는 않지만 워낙에 큰 대륙이니까 호주 얘기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호주는 석탄발전소가 메인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송배전망이 워낙에 낡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 때문에 전기요금을 한 몇 년 사이에 한 40%가 올렸잖아요. 그게 2015년 부분이었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분산형 전원, 그 중에 태양광이 급속도로 증가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풍력 발전까지 증가하면서 호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석탄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에 모든 수치를 봐도 그 시작이 다 전기요금인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이. 근데 이거를 한국 사회에서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를, 심지어 그래서 작년 우리 문재인 정부 있을 때 그나마 전기요금에서 묵은 과제였던 연료비 연동제를 겨우겨우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그것도 캡을 씌워서 3%인가요? 그렇죠? 3%. 근데 지금 연료비가 이렇게 급등하는 가운데에서 도매 요금을 또 이런 캡을 씌우는 것까지 해버리니까 참 이게 정말 풀기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진짜 좀 해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시 됐으면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요? 네. 9시 10분까지예요? 아, 그렇군요. 혹시 더 질문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늦게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제 고민은 아까 말씀하신 책임에 대한 거, 전 정말 공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회적인 의제로 공감 가는 이슈로 만들 거냐. 기후위기가 사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 세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싸게 전기요금을 쓰고 있지만 그 비용 부담을 다 미래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핵폐기물에 대한 거든 기후위기에 대한 거든 그 모든 거를 다 하다못해 지금 뭐 한국전력공사에 이 많은 적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미래 세대한테 돈 넘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결을 못한, 우리가 지금 제값 내고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근데 그 릴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 그 책임, 그게 어쨌든 제가 뭐 독일에서 공부하거나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도 그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책임에 대한 얘기가, 현 세대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가 일반적으로 토론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금에 대한 거.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저도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같이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금도 일종의 책임을. 그렇죠. 그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지역별 책임 분책 얘기하실 때 그게 지역별 차등요금, 제가 사실은 그 책임을 비용으로 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에 제안했던 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저희 의원 딱 10명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로 두 분을 모신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시간 내에 끝냈던 적이 없는데
지금 두 분은 10분 정도 다 일찍 끝내셨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강의고 또 수료식이 있는 날이라서 그런 배려를 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양현영 의원님이 하시면서 일찍 끝낸 건 전 처음 봤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막 급하게 하셨었는데 훨씬 더 여유롭게 잘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주시고 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로 저희 리더십 아카데미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부끄럽긴 하지만 수료식이라는 이름도 달고 또 수료패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4월 12일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4월 12일 시작해서 현장 답사까지 해서 총 7주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를 열어주셨던 또 윤순진 교수님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와 계시고 또 2주차에 오셨던 한병화 위원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이라서 또 수료증 전달도 하고 또 마지막 인사 말씀도 하시기 위해서 저희 포럼의 대표이신 홍종호 대표님도 와 계십니다. 홍종호 대표님 저희 마지막 인사말 이렇게 먼저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